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곳을 떠난다. 그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이다. 어쩌면 내가 떠나기 전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럴 때면 문득 궁금해질 것이다. 먼저 떠난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지켜보는 영혼이 되었을까? 육신이라는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그가 가야 할 곳에 길을 잃지 않고 무사히 도착해 있을까? 만약 그곳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가 떠나기 직전 우리의 몸과 영혼은 어떤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뇌는 죽음의 순간 평생 중 가장 선명한 빛을 뿜어낸다.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영원이라는 찰나 속에 갇힌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압도적인 평온이 찾아온다. 우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거대한 에너지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먼저 떠난 이들이 마중 나오는 환영은 뇌가 만든 위로가 아니라 실제 하는 연결이다. 육체의 눈이 감길 때 비로소 영혼의 눈이 떠지는 신호가 시작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며 살고 있다. 우리는 바쁘게 사느라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평소에는 결코 알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비밀스러운 사인들, 떠나는 자가 남겨진 자에게 보내는 신호, 혹은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들, 여러 가지 우리를 돕는 신호들. 어쩌면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타라 스와트는 실제로 뇌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의사이죠. 미국 MIT 슬론 경영대학원과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교수직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책에서 다루는 신호는 뇌과학적 현상을 영적인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신호들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기보다 신체의 마지막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그리워하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우연, 반복되는 숫자나 특정 새의 등장, 신비로운 꿈,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우리 뇌가 간절히 원하는 정보에 주파수를 맞추는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뇌과학적으로는 확증 평형이지만 영성적으로는 동시성인 셈입니다. 타라 스와트의 책 사인에서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외로움을 심하게 탄다. 하지만 사인을 믿게 되면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자신들을 보살핀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깨달으면 사랑받고 안내받고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이 사람의 행복과 삶에 대한 시각에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인의 안내를 받기 시작하면 삶은 정과 딴판이 된다. 인생은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며 자신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춤을 추고 있는 듯 느껴진다. 서구에서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85%에 해당하는 약 60억 인구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는 영적 믿음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개념임을 보여준다. 내가 말하는 영성은 꼭 조직화된 종교라고 볼 수는 없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느낄 때에도 우리는 영적 연결감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영성을 성급하게 무시하지 말고 영성이 줄 수 있는 것에 더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영성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끌리고 필요로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연, 창의성, 영성과의 연결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우리가 행복하게, 건강하게, 번성하며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우리 눈앞에 있었다. 새로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려야 하는 것이다. 과학은 영성을 대체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된 방식이 되었다. 하지만 위안을 얻고 삶과 죽음을 보다 편안한 시각에서 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영성이 필요하다.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끊임없는 순환과 조화된 삶을 추구했다. 정신 또는 의식이 계속 존재한다는 그들의 믿음은 이런 끊임없는 재생에 대한 이해와 맞닿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자연 속에서 이미 그 증거를 보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순환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며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난 힘이 존재한다는 이해로 이어진다. 자연 속에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는다. 모든 것은 끊임없는 순환의 과정 속에 있다. 그 속에서 에너지와 물질은 새로운 목적에 사용된다. 나는 사인이 과거와 현재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일종의 보편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 덕분에 나는 나 자신보다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때문에 세상을 보다 전체론적인 시각에서 보게 된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열되고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같은 때에 특히 더 중요하다. 영성에 대한 욕구는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고 고대 이전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보편적인 욕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게 더 큰 목적의 의식을 가져다 준다. 모든 것을 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본다면 인생이 선사하는 모든 것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자신과의 연결, 타인과의 연결, 환경에 대한 관심이 영적인 삶, 목적을 가진 삶의 새 기둥이라고 늘 이야기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삶에서 영성을 관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인이 우리 자신, 서로, 우주에 대한 일상 속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진화했다. 따라서 사인이 우리를 안내하고 위로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가능성을 이성으로 차단하는 것은 곧 우리의 심리적 욕구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 그런 사인들이 진실인지 의심부터 하는 사람이라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것이다. 이성의 시대는 항상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왔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 나는 사인이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로부터 온 것이라 생각하기 전에도 사인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내 삶에서 의미를 가졌다. 사인일 때는 일종의 경외심이 느껴진다. 반면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없는 것일 때는 약하게 느껴지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사인이 다른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만든 연결 덕분에 의미와 지침을 얻게 되는 것이라 해도 괜찮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준다. 사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아는 것보다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주는 것이 위로와 평안이든 지침과 영감이든 이 모든 것은 삶의 더 큰 목적의식으로 이어진다. 인간은 수천 년간 감각과 직관에 의존해 생존해왔다.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하늘을 보고 나무 사이로 바람 소리를 듣고 피부에 닿는 비를 느끼고 본능에 의지해서 폭풍으로부터 몸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관찰한 것들에서 의미를 끌어낼 수 있었다. 이것은 주변 세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 미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동굴 벽화와 토템으로 만들고자 했던 욕구에서 드러난다. 나는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번영하는데 필수적인 어떤 것을 자주 잃어버리게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은 듯한 무언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받는다. 삶이 시속 160km로 당신을 스쳐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는가? 불안감이나 삶에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모두 묵살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실을 무시하는 듯한 본능적인 느낌을 받지 않는가? 이런 느낌들이 익숙하다면 안심하라.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현대에는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그 원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더 빨리,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풍요롭게 해줄 주변의 것들을 보는 대신 하루 종일 화면만 쳐다보게끔 하는 기술의 발전 탓이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한 혼란과 단절감을 느낀다. 이것은 다시 광범위한 방향성의 상실, 자신감 저하, 목적의식의 약화로 이어진다. 나는 정신과 의사, 신경과학자, 경영 고문으로서 이런 일들을 직접 목격했다. 임상 현장에 있는 동료들도 환자들 사이에서 불안, 공격적 행동, 참을성 부족, 감정 조절 능력 저하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한다. 자신에 대한 감각과 자기 신뢰의 능력, 공동체와의 관계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스트레스, 불안,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대 생활의 고난과 시련이 인식에 씌운 차 한 대를 벗어난다면 당신 역시 자신, 그리고 삶과 더 깊은 연결로 이끄는 사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직면한 문제를 머리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거기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적인 접근이 언제나 정답인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결정의 방식이 있다. 특히 직관은 이성적 사고 넘어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지,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20세기 초 심리학자 칼 융은 의미 있는 우연, 즉 어떤 인과관계도 없지만 서로 연결된 듯 보이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시성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융은 과학을 공부했지만 이런 동시성이 어떤 영적 근원을 가리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두고 있었다. 그는 집단 무의식 이론에서 이 점을 더 깊이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더 깊은 근원과 의미를 지닌 동시성인지와 관계없이 사인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방식과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다. 인간이 죽을 때 의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임사체험이라고 알려진 현상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임사체험이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성공적으로 소생한 환자가 임상적 사망 선고를 받은 후에 다시 살아나기까지 의식이 경험한 것들이다. 이 경우 사망의 기준은 심장이 멈추고 뇌 활동이 감지되지 않는 것이다. 척추 전문 외과 의사인 멜리닐 박사는 실내에서 카약 여행을 하다가 임사체험을 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아픔도 두려움도 공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음이 느껴졌다. 내 영혼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매 순간 영혼을 경험했고 모든 순간이 영혼으로 확장되는 듯 했다. 그녀는 임상적으로 사망했을 동안 누군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식으로든 중요한 의미를 지닌 존재를 만났다고 했다.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조상들 같았다. 또한 그녀는 어느새 천국이라는 구조물을 향한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동시에 나는 강을 돌아볼 수 있었다. 내 몸은 여전히 그 강물 속에 잠겨 있었고 카약을 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15분 정도가 지나자 그들은 구조를 포기했다. 물에 빠진 그녀의 시신을 수습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기까지 약 30분이 걸렸다. 의사인 그녀는 긴 시간 동안 산소를 제공받지 못하면 살아 돌아올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확신했다. 임사 체험 동안 그녀는 자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천상의 구조물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안고 위로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있는 듯한 감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존재들은 내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상에서 해야 할 것이 더 있다고 말했다. 그레이슨 박사는 임사 체험을 경험한 많은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형태로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이들을 만났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런 상호작용은 대부분 희망과 위안을 주고 죽은 이들은 자신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살아있는 자들을 안심시킨다. 사랑했으나 소원해진 이들과 화해하거나 오래된 불만을 해소하려 했다고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레이슨 박사와 이야기하던 중에 나는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지 물었다. 그 물음에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와닿았다.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오래전에 죽은 지인들과 교류했다고 보고하는데도 회의론자들은 이를 부정한다. 사람들은 사랑했던 이와 다시 만나기를 바라기 마련이고 그 때문에 그런 경험은 현실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 만들어낸 상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이 자신은 죽은 줄 몰랐던 사람과 만난 사례는 죽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레이슨 박사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아프리카의 어떤 환자는 심각한 폐렴으로 계속 호흡 정지가 와서 반복적으로 소생술을 받았다. 그러던 중에 그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에서 그를 담당하던 간호사가 주말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 그 사이 환자의 호흡이 또 한 번 멈추었고 그는 임사체험 중에 그의 담당 간호사를 만났다. 그는 그녀가 왜 거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빨간 MG 자동차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그녀 대신 자기 부모님께 사과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러한 임사체험 후 살아난 환자는 매우 흥분한 상태로 다른 간호사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 간호사는 울면서 병실을 뛰쳐나갔다. 환자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원래 담당 간호사는 21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주말에 휴가를 떠났고 부모에게 생일 선물로 빨간 MG 자동차를 받았다. 그녀는 이 차를 시험 삼아 운전해 보다가 사고를 내 즉사하고 말았다. 환자가 임사체험을 하기 몇 시간 전의 일이었다. 환자는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물론이고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 방법이 없었다. 이런 식의 놀라운 이야기들은 죽은 자와의 소통이 희망에서 비롯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내가 15살이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 일은 우리 가족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자라면서 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고 우리는 정말 다정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는 할머니가 멀리 있다고 느낀 적이 없다. 나쁜 영혼이 느껴질 때면 할머니께 그것들을 물리쳐 달라고 부탁했고 그러면 안도감과 평온함이 느껴졌다. 세월이 흘러서 성인이 되면서 나는 울새들의 방문을 받기 시작했다. 물론 내가 본 모든 울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특정한 방문들이 있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이 울새들이 할머니가 보내는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울새는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와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면 명확함을 선사했다. 어느 날 내가 엄마에게 울새의 이야기를 전하자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역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수년 동안 울새들이 찾아왔다고 했다. 엄마 역시 그것이 할머니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나는 할머니께서 나를 인도하고 내가 필요로 할 때 따뜻한 지시를 표현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특별한 느낌이다. 임종 명료 현상 역시 정신과 육체가 별개라는 잠재적 증거가 된다. 그러나 임종 명료 현상은 임사체험과 달리 죽기 전에 일어난다. 치매와 같은 심각한 인지장애나 뇌 손상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사망 몇 시간 전에 또는 며칠 전에 기억과 의식이 명료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임종 명료 현상은 아직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진행된 후약 연구에서 338명의 사망자 중 6건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임종 명료 현상은 몇 시간에서 최대 4일까지 지속되었다. 환자의 절반은 일주일 이내, 나머지는 9일 이내에 사망했다. 임종 명료 현상은 종종 당사자가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자각, 이 현상이 순간적이라는 이해를 동반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시간을 마지막 인사를 하거나 오래된 앙금을 풀거나 다시 관계를 이어 추억을 공유하는 데 이용한다. 그 경험을 존엄, 아름다움, 희망, 사랑으로 채우곤 한다. 내가 전해 들은 한 사례는 오랫동안의 치매로 손주는 물론 자녀조차 알아보지 못하던 노인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에 걸리기 전처럼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아들은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어쩌면 우리 어머니가 회복되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희망까지 품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 뇌가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인지 기능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두고 알렉산더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정신이나 의식적 자아는 완전히 뇌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결국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신이 반드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강한 뇌의 산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윤회를 믿는 문화에서 환생한 영혼들은 전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학계에서 이런 주장을 연구하고 입증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1950년대에 정신과 의사 이안 스티븐스는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특정 질환의 원인이 환생에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입장을 확고하게 지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럴듯하고 어쩌면
가능성이 높은 설명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버지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소아정신과 의사 짐 터커가 그의 환생 연구를 보조했고 2002년 연구를 이어받아 아이들의 전생기억이라는 것을 썼다. 그들의 연구한 사례들은 주로 어린이가 중심이었다. 어린이는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전생 기억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전생 기억 연구는 5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에는 대상자들의 기억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전생의 기억에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죽은 후 우리의 정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 환생할 때마다 친구, 가족,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서로를 찾아내는 영혼의 가족이 있다는 흥미로운 사상이 있다.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은 특정한 대상에게 끌리는 느낌으로 드러난다. 처음 만났는데도 평생 알고 지낸 듯한 느낌을 받거나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영혼의 가족일지도 모를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인일 수 있다. 임사체험, 임종명료현상, 전생의 기억, 이것들은 모두 육체와 분리된 의식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몸과 별개로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영혼 또는 생명력이 있고 이것이 두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다. 칸은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력으로 죽은 순간에 육체를 떠난다고 생각했다. 칸은 살아있는 동안 음식과 음료로 유지되기 때문에 무덤에 식량을 남겨 카가 죽음 이후에도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을 얻게 했다. 반면 반은 각 개인을 독특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영혼의 일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성과 비슷하다. 반은 사후에도 육체와의 연결을 유지한다고 여겨졌으며 바가 육체에서 분리된 뒤 카와 결합해서 아크를 만들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 장래의식이었다. 아크는 살아있는 지성으로 묘사할 수 있다. 바는 매일 밤 육체로 돌아와 힘을 회복한 후 다음날 카와 결합해 아크를 형성한다고 믿었다. 이 때문에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무덤에 안치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공상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종교와 신념 체계가 이 같은 이원론적 원리에 근거한다. 이것은 육체와 정신의 분리가 여러 면에서 인간의 생사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만든 가장 직관적인 해답이었음을 보여준다.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 신화에서 하데스는 육체가 죽었을 때 영혼이 가게 되는 저승의 왕이었다. 이런 신념 체계는 로마 시대로 이어져 더 진화하고 발전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는 것이 더 위안이 되는지, 영혼은 남아서 그 사람과 소통하고 그 사람에게 사인을 청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믿는 것이 위안이 되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는 바로 대답했다. 후자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더 희망적인 방식이라고. 이것이야말로 사인이 내 삶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긴 했지만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슬픔에 직면한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된다. 사인에 대한 내 믿음은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묘사하는 것과 비슷한 이점을 준다. 더 큰 힘과 접촉했던 경험, 삶 이후에도 여정이 계속될 거라는 감각 덕분에 죽음을 덜 두려워하게 된다. 자신보다 더 큰 존재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삶 속의 건전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게 된다. 죽은 내 남편 로빈과의 연결이 그의 죽음을 초월해 지속된다는 느낌은 나로 하여금 충만한 삶을 살고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것은 나 자신과 내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한 의심을 없애고 그것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었다. 나와 촬영을 함께 했던 영화 제작자가 이렇게 말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잃은 것처럼 혹은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마다 어머니는 절대 헷갈릴 수 없는 명확한 사인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인은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낯선 사람이 말일 때도 있었고, 작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일 때도 있었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노랫말에 내게 필요한 정확한 말이 있었고,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장소에 흰 깃털이 나타나기도 했으며, 전혀 기대하지 못한 곳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기도 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때만 드러나는 우주가 사용하는 다른 언어가 있는 듯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어머니는 이사를 가지 않았고 아버지 없이 어떤 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그런 어머니가 새 집을 찾고 있을 때 경험한 일이다. 어머니는 3년 동안 집을 찾아다녔지만 대부분의 집은 들어간 지 몇 분 만에 단호하게 거절하곤 하셨다.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그 지역에는 살고 싶지 않다며 계속 보러 가지 않았던 집이 하나 있었다. 결국은 부동산 중개인이 어머니를 설득했다.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어머니는 늘 그렇듯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보, 저에게 절대 헷갈릴 수 없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 집에 들어선 어머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입구에 놓인 안장, 고삐, 승마 부추였다. 런던의 집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내 여동생은 승마 선수였고 우리 어머니는 늘 말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말은 그녀에게 중요한 사인이었다. 어머니는 5분도 안 되어서 중개업자에게 협상을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그곳이 새 집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다. 이웃들은 어머니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되었다. 길잡이나 확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라면 당신도 사인을 구할 수 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확신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줄 사람을 찾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인은 우리가 남이 아닌 자신의 결정에 대한 신뢰를 키우도록 돕는다. 현실적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신호에 그리 의존하지 않는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신호를 자주 발견하고 영적인 측면에 더 집중하는 때도 있었을 것이다.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을 맞게 된다. 하지만 사인에 더 귀를 기울이면 뇌의 가속성에 힘입어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자신감을 가지는 조화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주변에서 많은 사인들을 발견하며 그 사인들을 지금의 내가 가능한 최고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사인은 좁고 제한적인 시각에 머물지 않고 세상과의 조화를,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그렇다면 사인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무엇이 사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엄격한 규칙이 없다. 다만 많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인들이 있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 있는 흰 깃털, 동물과 새들, 나비의 형태로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인다.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모양으로 사인을 보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서 나는 보도블럭에 하트 모양이나 하트 모양의 채소와 같이 색다른 배경에서 하트를 볼 때 의미를 부여한다. 음악이나 노래 가사 역시 사인으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가장 널리 퍼진 사인은 숫자이다. 10일이라는 숫자 또는 11시 11분과 같은 시간,
다른 반복되는 숫자들을 영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런 숫자를 우주,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 수호천사로부터의 사인을 전달하는 천사 숫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11이라는 숫자는 쌍둥이 영혼이라는 영적 개념의 상징이기도 하다. 보통은 소울메이트, 즉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두 영혼이라는 개념이 더 친숙할 것이다. 반면에 쌍둥이 영혼은 하나의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한 나머지 둘로 갈라졌고 두 사람이 그 영혼을 반쪽씩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쌍둥이 영혼을 만나면 예전부터 알고 지냈고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는 숫자 44를 많이 발견한다. 이것은 당신을 인도하고 지지하는 천사들로부터의 메시지라고 한다. 11과 44, 11과 44는 로빈과 나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는 징표이기도 하다.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숫자들도 있을 것이다. 수비학을 참고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숫자의 의미를 알아볼 수도 있지만 나는 자신에게 의미 있는 숫자를 찾아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더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여러 유형의 사인들이 결국 개인적이고 각자 그리고 그들과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특유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심장이 멈추기 직전 인간의 뇌는 평상시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과학적으로는 감마파라고 불리는 뇌파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입니다. 보통 이 뇌파는 우리가 깊은 명상에 빠졌거나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할 때 나타납니다. 하지만 타라 스와트는 이 현상을 단순히 생물학적인 반응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영혼이 육체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기 직전에 우주의 거대한 에너지원과 주파수를 맞추는 동기와의 신호라고 말합니다. 뇌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가 돌아갈 곳의 문을 여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을 극심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사 체험자들은 하나같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타라 스와트는 이것이 뇌가 분비하는 엔도르핀과 천연 화학 물질들의 작용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의 자비로움에 집중합니다. 우주가 혹은 우리의 뇌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토록 거대한 평온함을 선물로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이것이 떠나는 자에게 주는 마지막 위로이자 죽음은 결코 공포가 아니라 가야 할 곳으로 회귀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강조합니다. 떠난 가족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 혹은 그들이 좋은 곳에 도착했는지를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그녀는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간절히 그리워할 때 우리 뇌의 안테나는 평소라면 무심코 지나쳤을 사소한 일들을 메시지로 읽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숫자일 수도 있고 우연히 들려오는 노래 가사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은 이를 확증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타라 스와트는 이를 에너지의 공명이라 부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사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계속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는 여러분에게 수많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 언제나 여러분을 돕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신호들은 때로는 아주 사소한 우연으로, 때로는 가슴을 울리는 문장 하나로 여러분 곁에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이미 여러분 내면 속에 선명한 빛으로 새겨져 있으니까요. 부디 여러분을 향한 그 다정한 사인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